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기 위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이런 제목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이다. 이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논의 중인 정부도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가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자, 이 초저출생 해법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출생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의 강민정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신영미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위원장님, 우리가 재작년이죠.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다라고 해서 네. 다들 막 경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끝난 2023년 합계 출산율은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요? 네. 얼마가 나올까요? 일단 작년 그 10월까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10월 인구 동향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19만 6,041명입니다. 2022년도에 그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요. 지금 11월, 12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뒤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걸 감안한다면 22만 명대. 그 이전 연도보다 한 3만 명 정도가 더 적게 태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본다면 0.7 초반대로 떨어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71이나 72 이렇게? 네. 정 교수님, 통계청에서는 금년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0.7을 좀 전후로 해가지고 허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장기 추계로 보면 그래도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로는 그래도 1.3 정도까지 올라가는, 물론 이제 한 50년 뒤 이야기지만 뭐 그런 추계도 있긴 있습니다. 잘했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 50년 뒤에 1.3이 될지 모른다 그런 거죠? 이제 통계청 그 통계는 이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률, 사망률, 그다음에 인구 이동. 그래서 저희가 잘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 네.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는 약간 이제 고위, 중위, 저위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 결과를 보면 그 작년에 최하점을 찍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0.7 후반대로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재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던 결혼과 출산이 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반등의 계기를 올해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말해서 남녀 200명이 있다가
한 세대가 지나면 70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뭐 0.7이라는 수치도 그런데요. 저희가 1970년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대였습니다. 이게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 그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반세기 만에는 24만 명대니까요. 4분의 1로 감소한. 그래서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흑사평 창궐로 인구가 감소한 14세기보다 예.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강 박사님, 외국에 이런 나라 역사에 있었습니까? 예,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 지금 현재 수치도 마찬가지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저출생이 뭐 한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터지는 겁니까? 강 박사님부터 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너무 이제 힘든 삶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 목표와 가치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더디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쟁이 이제 더욱 치열해지면서 청년 세대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 정책의 한 세대를 이제 30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출생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면서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그렇게 3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든 약간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늦었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반등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게 향후에 10년, 20년 이제 이 이후에 길게까지 좀 이제 내다보고 사실 정책을 그렇죠. 준비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키지 못하고 이 0.7 이 정도가 그냥 10년, 20년 가면 우리 신 박사님,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터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출생이 곧 미래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다 보니까요.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뭐 어린이집,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학생의 모든 감소로 먼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국방 인력의 부족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 생산 인력의 그 감소와도 직결될 것이고요. 또 저출생은 지역 소멸이라거나 지방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방의 교육 체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이제 더 심화될수록 소비해줄 인구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도 재화와 서비스가 더 집중될 수 있고, 이러면 지역이 고령화되고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세대가 2045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이제 이상님 박사님에 따르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저출생과 대규모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고령자로 편입됨에 따라서 맞물려 그렇죠. 발생하는 결과인데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아무래도 노인 보건 의료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연금이나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인력의 부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칫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72년이에요. 그때 되면은 우리 중위 연령, 그러니까 인구를 쫙 이렇게 세워놨을 때 중간에 딱 있는 사람이 연령이 한 64세, 5세? 그렇죠. 63.4세. 63.4세, 예, 64세 최근에 정도. 발표된 걸 예, 예. 보면 63.4세고요. 네. 그리고 2072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 인구보다 65세 고령자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렇죠.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밀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뭐 지금 2022년 5천만 명대, 이게 이제 쭉 그 감소가 이어지면 2072년도에 3,622만 명, 이게 77년대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요. 예. 77년대의 중위 연령은 20대였다면 72년도의 중위 연령은 60대가 되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성세대들이 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의 부양 부담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좀 말씀하신 걸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예. 이제 통계청 고위 축에 뭐 저위 축에 있잖아요. 상황이 좋았을 때와 좀 나빴을 때. 근데 상황이 좋았을 때
그때 한 2070년 정도 되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한 칸에 노인 5명 탈 때 이제 아이들 1명 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저위 축일 때는 노인이 11명이 타는데 노인입니다. 노인. 65세 노인이 11명 타는데 아이가 1명 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지하철에 이제 한쪽 경로석이 있잖아요. 교통약자석. 예,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반 좌석이 교통약자석이 되고 그렇죠. 지금의 교통약자석이 일반석이 되는. 아동 청소년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가 가능해요? 유지가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총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 인구, 고용에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도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라든지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인구 성장 시대, 산업화 시대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치는 향후의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리고 기술의 힘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부양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시스템 대개조 수준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1.3대 아닙니까? 1.2에서 3, 예, 그 정도. 1.3하고 0.7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비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인구 부양 부담 이야기할 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모가 이제 생산활동 인구인데 그건 이제 숫자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질적 구성 그러니까 그 중에 실제로 몇 명이 취업 활동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그 여성의 취업할 고용률이 우리 이제 60%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서유럽 수준처럼 뭐 80%, 85%가 되면은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분모의 64세까지만 취업 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69세, 뭐 이제 74세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분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는 결국 기회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좀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좀 가열차게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일본 그래도 1.23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표현하신 여성 취업이 80%대에 달하는 유럽, 서유럽 사회도 합계 출산율이 1.34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자원을 총동원을 해도 1.34는 그럼 유지시키고 있어야 그나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0.7 예. 가지고서는 아무리 고령자 취업, 여성 취업이 늘어나도 예, 예.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그 대체 수준이 2.1명이라면 1.3명 밑으로 떨어진 채 계속 유지될 때 이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인 경우와 지금의 0.7로 유지되는 것이 같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도 방금 위원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꼭 암울한 미래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미래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각 분야마다 잘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국방제도 변화도 있지만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해서 과학기술 도입 말씀하셨고 또 외국인 근로자 유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해외 진출도 실제 지금 도모하고 있고 고령자 돌봄 인프라라거나 연금 제도에 대한 대응 등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저출생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해서 대응을 한다면 이 저출생 위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이제 또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시점이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언제 출범했죠?
2005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2005년. 2005년도에 출범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거는 1983년부터였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억제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온 국가입니다. 그게 96년까지 이어져서 2002년이 되면 처음으로 1.3명 대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생아 수 같은 경우에도 40만 명대로 처음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뭐 여러 이제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썼지만 결과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일본, 유럽 1.3 정도 수준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위원회까지 만들게 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들고 나서도 지금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렀는데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그 당시에 한 절반 수준으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이제 자유롭게 한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겁니까? 우리 강 박사님부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한 20년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저출생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삼기 시작한 것은 생각해 보면 2000년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2008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정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제 제정이 됐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이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뭐 모성보호제도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화 제도 이런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이 활성화된 게 그때쯤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뭐 워라밸, 일생활 균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좀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아직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충분히 조성이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사실 뭐 저출생의 요인 그러면요, 뭐 100만 가지를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장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여기를 만지면 여기고 저기를 만지면 저기. 예, 이제 예. 사교육 비용, 뭐 경쟁 사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돌봄 비용이라든지 일가정 양립도 물론이고 결국은 우리가 압축적 성장을 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게 그 어떤 불일치가 나오는 그런 현상. 삶의 만족도가 왜 떨어지냐? 그러면 이제 뭐 여성은 여성 입장대로 여러 가지 육아에서의 힘듦, 남성은 또 이제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물질적 성장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불일치 이것이 결국은 현재 저출생의 주요 요인이 아니겠느냐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응축.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온몸이 병든 예, 환자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몇몇 정책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박사. 네. 저출생의 원인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다 논의된 바와 같고요. 이제 저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편중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으로 인한 이제 심화된 경쟁감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 내에서 아동과 가족의 가치가 저하된 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으로 인구가 편중이 되면서 각종 자원들도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구학자 멜서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본능이고 하나는 재생산 본능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오면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극심해지다 보니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이 생존 본능이 좀 더 발현이 되고 이제 상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관련된 그 재생산 본능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된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이상 청년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출산은 요즘 세대에게는 희생이나 기회의 박탈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가족이 좀 도구적인 가족주의의 그 모습을 띠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도구적 가족주의라 함은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자란 우리 청년 세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고 하면 고3 자녀가 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원을 받은 현재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그 성공에 대한 관심과 그 기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본인도 물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내가 자녀를 출산하겠다라는 어떤 완벽한 그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을 청년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주변에서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만큼 지원해줄 자신이 없어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정서적인 안식처이고, 그리고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데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는 훼손된 채 마치 부담과 지원,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가족 형성과 출산으로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적어도 현 청년 세대에게 저출생이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 청년 세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세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이 MZ라고 하죠. 결혼과 출산이 그 사회적으로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아니고요. 이미 의식과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선택지로서 결혼과 출산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회에 이미 팽배해져 있는 청년 세대의 극심한 경쟁감이라던가 아니면 가족과 아동의 가치가 훼손된 측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이 문제가 어려운지 거기까지 짚었다면 아마 우리 김영미 부위원장이 그 누구보다도 지난 한 20여 년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뭐는 한계가 있고 뭐가 부족했구나, 이제 이걸 제일 앞장서 고민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아동 수당도 늘어났고 육아휴직 제도도 확충됐고 뭐 주거 대책도 여러 가지 뭐 발표하고 뭐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동안 현금성 지원 정책, 또 일가정 양육 정책, 뭐 주거, 뭐 교육 이런 어떤 구조적 정책 등등등 다 했잖아요. 조금씩. 뭐 어디가 제일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해온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한국 사회에 말씀하신 재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관계, 가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상황의 변화는 급속도로 정말 뛰어가는 수준, 날아가는 수준인 거죠. 날아가는 수준으로 빨리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는 뛰어가는 수준인데 정책적인 대응은 걸어가는 수준, 기어가는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책 대응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상황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수요자들의 요구, 특히 요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방금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나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춰줄 건가에만 좀 관심을 좀 가졌고요.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경쟁, 압력, 그리고 가족 안에서 뭔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행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어떤 전략이 부재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측면이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정책이 실패했다면 아까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3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백약을이라고 평가할 만큼 우리가 정말 백약을 써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백약 안에는 정말 필요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족 친화 지역이지 않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정말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 좁은 한국 땅 안에서 그리고 각 지역 안에서 학교 안에서만 경쟁하는 그로 인해서 너무나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기존의 시스템을 얼마나 바꾸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노력을 해왔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미흡했다. 정부도 잘못했지만 전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기 위한 동참을 하는 협력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 부분에서는 사실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라는 요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동 양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든 서비스 지원이든 이런 인프라는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예.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전 사회가 동참해서 해결하는 것과 함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나 아이나 이런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뭐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종교, 언론 모든 이제 사회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자께서 이제 정책의 예.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아까 뭐 신 박사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결국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선택한 길 아니었습니까? 압축적 근대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의 어떤 개발, 서울 중심의 개발, 뭐 경쟁적인 교육 체제, 이거 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 보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었었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을 지난 20여 년 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예. 결국은 무슨 뭐 백약이 무효다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한국 사회가 돈을 쏟아 부었느냐. OECD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가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만큼 돈을 썼느냐. 예. 한국이 늘 그 이제 하위권 내지는 꼴찌 수준이었다가 그나마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평균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치의 실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저희가 그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패한 거지라고 저기 분야별로 막 뜯다 보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현상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에 접근하는데 또 그러면 또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저는 신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또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지금 세대가 이렇다. 그것도 조금 위험한 접근. 너무 규정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이 세대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경쟁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세대들이 진짜 가족을 거부를 하느냐 사람을 만나길 거부하느냐 아니거든요. 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제 만들기 원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그 이제 소망 내지는 예. 이제 뭐랄까 이해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청년 세대와 접근을 하는 어떤 기성세대의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적 차원의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굳이 말하자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뭐 이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뭐 결혼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뭐 좀 고립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뭔가 독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뭐 취업으로든 이행을 할 것인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결혼과 출산 양육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위원회에서는 일단 저희는 그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양육을 지원하는 이것만이라도 좀 탄탄하게 구축해서 낳은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 그걸 바라보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 낳고 살만하네라는 생각을 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동안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정부든 우리 청년들을 너무 규정하고 좀 도구화했다. 예, 청년을 불행하다라고도 하고도 혹은 이제 좀 다른 세대라고도 규정하고 근데 사실은 똑같거든요. 행복을 꿈꾸고 그리고 미래에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아이 키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조차도 꿈꾸지 못하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수시로 이제 소통하면서 듣고 신속하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1.3 이하로 떨어지면서 아주 심각성을 느끼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지난 18년 동안 300몇십 조 돈을 썼다 뭐 이런 보도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백약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동안 백약을 써본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또 300몇 조 썼다는 것도 OECD 가족복지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하위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하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부터 외국의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저출생 대책을 이제 예산의 규모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돈으로 가능한 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마치 얼마 썼는데 이것밖에 안 됐냐라는 논리로만 자꾸 이제 접근해 가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 생애 과정에 걸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안정적으로 영위를 해 나갈 수 있을 때 아이를 낳는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청년 세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많이 성평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를 낳을 건데 그러면 언젠간 일을 그만둬야 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력과 육아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남성들은 어떤가 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외벌이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 또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 또 너무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다른 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다 높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OECD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걸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일생활 균형의 수준과 성평등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수준과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평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그리고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의 성평등한 제도 사용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사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구체화시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직장 그만둘 고민 없이 또 육아휴직도 자연스럽게 장기간 쓸 수 있고 그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받는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내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새롭게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저희가 뭐 청년들 양육하는 부모들 쭉 만나보면 우리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지만 정말 아이 키우고 낳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가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뒤에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사실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생산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일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 14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는 합계 출산율 수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3월에 대통령 주재하는 하신 회의에서 5가지 영역 중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발표한 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이게 뭐죠? 6이 뭐죠? 6개월을 부모가 같이
예, 아이가 태어나서 한 18개월 사이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보내기보다는 직접 양육, 요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기쁨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18개월 안에 엄마, 아빠 각각 혹은 동시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요. 예. 최소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급여 상한을 두고 임금을 100% 정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6개월을 부모가 같이 쓸 경우,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호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의 80% 정도, 근데 급여 상한이 15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떼는 게 있어서 실제 한 달에 받는 급여가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준을 높이고 사후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일본, 아까 이제 해외 사례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은 좀 유연하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재택도 할 수 있고 근로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아예 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야근 면제권, 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이걸 또 초등학생까지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저희도 이번에 발표를 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 원래 2학년까지 가능했는데 6학년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업무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동료가 있다면 이 동료들을 응원하는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체 인력을 뭔가 이제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과 함께 그런 기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아휴직이나 뭐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좀 내놔도, 네. 교수님, 실제 그 최근 자료들을 보면 공기업이나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생산 이제 수준이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이나 우리가 이제 그걸 가족 친화 경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족 친화 경영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가족 친화 경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 가족 친화 기업은요, 사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저 사람을 가족 친화 경영을 해서 어쨌든 붙잡아서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전문 노동력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산 체제에서 이제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쉽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제 인력 대체 방식의 어떤 그 이제 생산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다 보니까 예. 이게 기업 체질의 개선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서유럽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출산율하고 여성 고용률 관계를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고용률이 높아지면 내려가요, 출산율이. 왜? 이제 취업이냐 가족이냐 여성이 선택의 기로에 서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돌봄 체계, 그다음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그런데 그러려면 가족 친화 기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지고 가족 관계가 평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강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이게 한 서유럽 국가는 그게 한 40-50년 걸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서유럽 국가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거기는 또 그때 벌써 복지국가 체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네. 교육비의 문제도 없었고 양육비의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도 함께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족 친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정책, 사회적 돌봄 체계는 국가가 투자하면 되는 건데, 가족 친화 기업은 기업이 변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기업이 먼저 주도해서 변화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 친화적인 뭐 육아휴직 같은 걸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그걸 좀 부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해야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지역별로 그리고 산업 특성별로 대체 인력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서 그 특성에 맞춰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현장의 이런 애로 사항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청취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요구들을 좀 모아서 기업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기업의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인구가 줄고 생산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직은 좀 특히 뭐 일하는 부모들에게 이제 그런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CEO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함께 경제적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 대체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걸 위해서 막혀 있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방안들을 저희가 조만간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할 때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생활 균형 이야기할 때 이제 기업의 역할을 예.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업의 입장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수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매일매일 그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어렵게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근데 또 우리가 한편 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모든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연차 휴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다 대비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업무 배치를 하고 그렇게 기업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이나 어떤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비한 인력 운영과 또 그 인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업무 분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이고 이게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대체 인력 뱅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게 다 와닿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다 좀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설계해서 한 번 줄 때 좀 파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설계로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청년들이나 양육부모한테 지원하는 정책도 많고 그리고 모아보면 상당히 이게 큰 규모인데요. 체감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너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정책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좀 파편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보 역시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혜택을 받았다면 예. 좀 더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보든 정책이든 이런 지원하는 방향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기업 가족 친화 기업 가가지고 한국 상황 이야기하면요, 너네들은 인사 관리,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너네들의 산업 생태계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이해를 잘 못하겠다.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왜 육아휴직 하는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육아휴직 못하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하고 도대체 대체 인력을 쓰고 대체 인력 뭐 새롭게 인력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육아휴직을 그래 눈치 쓰면서 하는 거냐? 우리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하는데 한국에다가 또 독일 이야기하려면은 너무 다르다. 우리랑은 너무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접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 요지는 기업이 변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해야 된다. 산업 생태계가 변해야 된다. 요거 하나는 좀 명제로 놓으면서 저희가 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기업이 자발적으로 못 변하니까 그렇죠. 예. 국가의 역할이 또 변하도록 있어요.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있는 파편화된 각종 지원책을 하나로 좀 툭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업의 변화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창궐 상황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사병 창궐 이후에 유럽이 두 가지의 길로 재편이 됩니다. 동유럽의 길과 서유럽의 길. 서유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귀해진 상황에서 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의 가치에 뭐 그런 부합하는 제도적인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유럽이 예, 번영을 예. 부과할 수 있었다면 동유럽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소멸의 길로 쇠퇴의 길로 갔던 건데요. 저희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가 그 방법을 사실은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저출산 문제 처음 대두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현금성 지원이었어요. 아동수당, 출산수당, 뭐 이런 등등, 뭐 지자체마다 또 파격적인 뭐 걸 제공하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같은 것들의 대폭적인 보완, 이게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두 가지 외에 사실은 또 집 마련, 주거 문제, 또 우리나라는 아주 고질적인 사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거 지원의 문제, 사교육 경감, 교육 지원의 문제, 이런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복지국가가 된 다음에 서유럽이 예.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그거는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주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이미 그건 해결된 상태. 아.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 서유럽과는 다른 어떤 그 이제 정치적 선택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그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뭐 학벌, 뭐 사회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대기 어려운 지금 현재 예. 상황에서 손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이제 뭐 국토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좀 다른 거시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양손이 다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네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교육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변화가 이제 요즘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고 예. 저희가 뭐 저출산 원인 분석에서는 구조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신 박사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저출산 원인 분석 보고서에 보면 OECD 평균 수준이 합계 출산율이 1.5에서 6 정도인데요. 우리가 0.78 수준에서 거의 2배죠. 그 2배 수준까지 회복시키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집값이라는 것도 사실은 수도권의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빈집이 늘어나는 게 더 문제고 사교육, 경쟁 압력 이런 것들인데요. 수도권 집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 이런 이제 특구들을 만들어서 지역에 머물면서 아이 키우고 교육받고 일자리 구하고 이런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이제 지원들을 하겠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저는 이것들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까요? 예. 더 좀 파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파격적인 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지역 균형 발전 계획들이 가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결혼하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발표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출산하고 이제 한 2년 2세 미만 아이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이 가구들이 전세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구매를 할 때 그 이자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이런 지원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책을 꼼꼼히 봤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게 되면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더 깎아준다. 둘째를 낳으면 더 깎아준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월세로 네. 한 2, 30년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네네. 파격적으로 몇십만 원 제공하겠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러 지자체별로 보면요. 전남 같은 경우에 월세 10,000원짜리 주택을 지자체 자원에서 원래는 화순군에서 시작했던 것을 전남에 확산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문제, 주거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상황이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지자체별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실험들을 한번 보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전국 차원에서 혹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좀 사례들,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검토해보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 주거 문제에 또 굉장히 주택 가격을 올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개혁과 주거 지원이 분리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세우는 이 아파트를 우리가 일부러 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교육 개혁이 일어난다면 뭐 지방 그 소위 말해서 지역의 그 이제 대학교의 입학 과정을 이제 수능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지역 인재를 통해서 뭐 의대라든지 선호하는 학과에 입학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인구 분산이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이게 또 이제 주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서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예. 공공임대라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주거 정책의 길을 택한 거고 또 그러면서 또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런 공공임대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이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제 은행 그 융자 혜택을 준다든지 지금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책을 이제 섞어서 합니다. 소위 말해서 민관과 공공의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시기에 따라 선택하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고 근데 이게 어쨌든 교육과 주거가 한국은 연결돼서 그렇죠. 좀 더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파격적으로 조금 더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네, 예. 제가 청년에서 좀 아직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장 우리의 생활에서 부담이 되는 게 주거이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신청하거나 그 지원을 다시 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일본의 사례에서 이제 지방의 소도시인 이바라키현 사이카마치라는 곳에서 이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이주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이제 월세 50만 원 정도로 25년을 그렇죠. 그곳에 살았을 경우에 그 토지와 그 주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이 그냥 허름한 그런 주택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주택을 본받아서 신축으로 깔끔하게 지어놨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요. 사실 50만 원 월세라고 하면 우리 생각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일본의 물가와 시세로 봤을 때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의 고령화를 먼저 맞이했고 지방 소멸 이슈가 먼저 제기된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한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 이제 비용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저출생 정책을 약간 하나만으로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하면서 보육 인프라라거나 돌봄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구축이 되었는데 제도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쓰지 쓰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네. 것. 네, 그래서 제도를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체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맞습니다.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10,000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거기에 들어갈 유인이 있어야 그렇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정책의 연속성, 연계성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뭔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높아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좋은 사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뚝 따가져와서 여기다 집 짓고 와라. 아니면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뭐 있으니까 와라.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은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자리랑 다 연계가 네, 돼야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가 좋으니까 또 옮겨서 옮기다 보면 또 집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저출산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9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26일 관련 정보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여 년간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를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산 기금 신설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뉴스 정보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함께 쓰인 연관어입니다. 인구, 지원, 정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 관련 통계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통계청은 향후 50년의 인구 감소를 전망하는 장래 인구 추계와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출생아 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위기의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고용 불안 해소,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지원책과 해외 사례 등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2월 13일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과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에는 여러 대책 관련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세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신생아 특례, 류호정, 금태섭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세자녀를 둔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다자녀 가구의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생아 출생 가구에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군입대와 남성의 육아휴직 전면화 검토를 주장해 주요 이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문제가 워낙 심각한 만큼 해야 할 일은 정말 태산 같습니다.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등의 각종 현금성 지원도 유지 강화시켜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개선도 또 분명히 해야 한다. 게다가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등이 실효성 있게 젊은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편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전 귀에 들어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류의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늘 독일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전문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거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게 쭉 듣고 나서 독일의 한 석학께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면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결국은 연계죠.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은 화면에서 신생아 특례도 나오고 일본 대학 세자녀까지 이야기 나왔지만 이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사실은 그게 아이 중심 지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중심 지원으로 맥을 잡는다든지
셋째까지 나왔을 때 뭐 대학 등록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뭐 서유럽 예. 대학처럼 무상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맥을 잡아주는 좀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제 제 식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한 내용이 국회의 중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10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이걸 중요 아젠다로 해가지고 실천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임기 때마다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저희가 까먹어서. 지금 3월에 발표한 정책들 가운데서도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법 개정 사항들이 꽤 많은데요.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아까 구조개혁과 관련된 그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재정 역시도 이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재정 개혁을 하는 것 역시도 정치의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아예 헌법에다가 제1의 국가과제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자. 헌법에 이게 명시가 되면 법률 체계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하게 되면 위헌으로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정말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 여야, 국회 모두 대호각성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실제 그런 분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강 박사님? 사실 제가 이전 시대를 조금 돌이켜 보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저희 여성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여성들이 출산 파업에 들어갔구나. 아직 멀었다. 더 떨어져야 된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로 본격적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늦었긴 하지만 지금으로라도 대호각성해서 모두가 일관되고 통합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마당에 조금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 출산 휴가 못 갔어요. 출산을 해도 한 달도 못 쉬고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 10년 전을, 그 10년이 지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출산 휴가는 다 갈 수 있었어요. 대신에 육아휴직은 가기 어려웠죠.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근로시간 유연화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육아휴직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업들이 근로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어쨌든 이런 변화들을 겪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한다면 또 향후 10년, 또 10년이면 너무 또 늦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겨야죠, 5년으로. 네,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를 끊이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7이라는 숫자에 우리 정치권은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으로서. 네. 아니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정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좀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자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정답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년마다 까먹으십니다. 4년 주기로. 예. 이게 늘 이제 출산, 그러니까 뭐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구조개혁과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뭐 그래서 성과 지표가 출산율에 한정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 사실 모든 정부와 그 뭐 국회 역시도 본인들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어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는 것처럼 단편적인 정책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성과 나지 않는 그런 굵직한 구조개혁들이 늘 왔었다라면 저는 이제 좀 자신 있게 뭔가 지금의 위기가 뭔가 기회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위기를 좋은 위기라고 표현되는 이 위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한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뭔가 희망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그보다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파격적이지 않고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발언 한 30초씩 드릴게요. 우리 신 박사님부터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세대란 어떤 역사적인 공유하는 사건과 경험들을 가진 집단으로 물론 다른 세대들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 청년 세대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대로 자신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진 게 사실이지만 훨씬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고 있고요. 현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주어야 행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출산과 결혼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바뀐 세대의 가치관, 문화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강 박사님 마지막 발언 30초입니다. 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경력 유지가 보장이 되면서 부모 각각의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의 기회가 다 주어지고 또 그 시기 이후에는 또 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퇴근 이후에 돌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간적 공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충분한 공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 모두의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지금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늘 기회로 활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께서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님. 출산율 0.6, 0.7 수치 자체에 연연해 하기보다는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부모가 되는 이 너무나 지극히 일상적인 것조차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 기성세대가 좀 더 공감하고 그래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이해관계나 갈등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변화의 노력에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과감하게 어떤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정책 방향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수준이 지금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필연성, 그 당위성을 좀 깨닫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좀 대우각성하고 동참해야 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민간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생태계를 재조정하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할까요? 정책 토론 52회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토론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 내용입니다.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상위에 노출을 해주면서 많은 매출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경쟁은 아닌 것이고 서치원 변호사의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준 발언이 많은 공감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 판도라 TV는 망해버리고 다 유튜브로 가서 그러니까 법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한 번 잘못 도입하면 전성민 교수는 우리나라 판도라 TV가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국내의 플랫폼을 규제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반면에 제도가 가지고 올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세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지정되면은 IT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다. 이기재 위원장의 토론 내용에 대해 상반된 시청 소감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 대규모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통해 중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반면 플랫폼 추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역시 경영 위축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희망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란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사 제품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제품들이 손해를 받는가에 대한 입증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박성호 회장의 발언에 대해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의 노출이 많을수록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안이어서 공감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